제4장 양육.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장애인 부부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양육일 것입니다. 물론 양육에 대한 염려는 장애인 부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대부분의 예비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는 누가 키워요? 라는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아보았을 것이고, 혹여 그러한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장애인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많은 부모들이 각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부모는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 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난관을 극복하며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분석하고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조금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상황과 그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타인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비 부모들은 여기에 실린 질문들과 질문에 해당하는 해결 방법을 살펴보며 각각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보다 잘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1.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답변. 장애를 가진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명의 응답자 중 13명, 7명, 2명 등 소수만이 아이를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것, 씻기는 것, 긴급 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에 29명의 여성들도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나 정도가 비장애인 여성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장애로 인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아기를 잡거나 옮기거나 데리고 다니는 것,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것 등의 과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그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또한 앞에 열거한 문제들은 적절한 전략과 이른바 효자템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활용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에 대한 작업치료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 인근 복지관 등을 통해 작업치료를 문의해봐도 좋습니다. 신체적 한계 극복 팁. 방과후 1. 효과적인 시판 장비 확인하기. 방과후 2. 적응을 돕는 육아 장비와 아기 옷 구비하기. 방과후 3. 다양한 육아 기술 익히기. 한편 아기를 위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나 위험한 물건 등을 아기 손이 닿지 않게 옮겨두다 보면 부모 역시 그것들을 꺼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또한 아기가 현관이나 계단과 같이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곳에 기어다니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차단문을 설치한다면 부모 역시 다니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기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장애인 부모의 이동에 무리가 없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장애인 부모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장애인 부모는 자녀와 어떠한 심리적 갈등을 겪나요? 답변. 다른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자식 관계 역시 기복을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좋은 부모인 것 같아 우쭐해지기도, 때로는 아이를 잘못 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가끔은 아이들에게서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이를 먹이고 씻기며 재우는 일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와의 특별한 유대가 유난히 새롭고 감사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테고요. 이와 같은 정서적 변화는 미리 예상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이 역시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마 아빠를 둔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편견이 없고 열린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거든요. 장애를 가진 어떤 엄마들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정서적 역량이 더욱 발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여 아이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편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름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기대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간혹 장애인 부모가 불가피하게 아이와 함께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아이를 속상하게 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체육대회에 함께 가는 것보다도 함께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아이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문 3. 부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아이가 부모를 자신의 엄마 아빠로 인지할까요? 답변. 양육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아기의 엄마 아빠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아기를 전적으로 홀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가족, 친구, 육아 도우미 등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눈, 귀, 팔, 다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더라도 아기의 욕구, 안전, 행복 등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 역시 바로 아기의 부모인 당신입니다. 아기를 밤낮으로 가까이 두어 아기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몸을 만지고 채취를 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기가 안정감을 찾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 아빠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질문 4. 시각장애인 부모는 어떻게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나요? 답변. 아기가 배고파지기 시작할 즈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보세요. 만일 아기가 배고파 울 때까지 기다린다면 마음이 급해져서 침착하게 먹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보세요. 반과로 1. 손 씻기. 항상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반과로 2. 아기 앉히기.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아기를 앉혀 아기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견고한 용기에 음식을 담아 아기가 발로 차서 엎을 수 없는 곳에 놓습니다. 반과로 3. 손가락으로 먹이기. 숟가락 없이 손가락으로 먹일 때에는 한 번에 소량씩만 먹입니다. 만졌을 때 강낭콩이나 완두콩보다 작다고 느껴질 만큼 소량이어야 합니다. 반과로 4. 숟가락으로 먹이기. 작은 숟가락으로 소량의 음식을 떠올립니다. 한 손으로 숟가락의 둥근 부분을 가까이 잡고 숟가락을 잡지 않은 다른 검지손가락으로 숟가락 밖으로 넘치는 음식을 덜어냅니다.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아기의 입 바로 아래턱에 올립니다. 그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대고 음식이 담긴 숟가락을 아기의 입 안으로 넣습니다. 질문 5. 지체장애인 부모는 어떻게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나요? 답변. 아기와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앞으로 많이 뻗지 않고도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먹이는 동안 가능한 한 아기에게 가까이 앉아 말을 건네주세요. 그러면 아기는 배고플 때 음식을 주는 여러 사람 중 한 명이 엄마나 아빠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6. 청각장애인 부모는 아기가 보채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답변. 아기는 배고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칭얼거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지요. 만일 엄마 아빠가 잘 듣지 못한다면 최대한 아기와 가까이 있어야 아기에게 관심이 필요한 때를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아기와 가까이 붙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기분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기는 엄마 아빠의 채취와 촉감, 그리고 목소리를 빨리 알게 되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와 아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알아차리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만일 엄마나 아빠가 의사소통을 할 때 구화가 아닌 수어를 사용한다면 아기가 청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수어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평생 부모와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기가 청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는 일종의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하는 셈이지요. 질문 7. 지체장애인 부모는 어떻게 아기를 달래나요? 답변. 아기가 친밀감을 느끼려면 아기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우는데 아기에게 빨리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자신에게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엄마가 직접 아기를 들어 올리거나 안을 수 없더라도 말이죠.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기를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아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방과후 1. 아기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채취를 느끼면서 부모를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기를 엄마, 아빠 가까이에서 안고 있습니다. 방과후 2. 다른 사람이 엄마나 아빠 뒤에 앉고 그 앞으로 아기를 안아주면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아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질문 8. 지체장애인 부모는 아기의 옷을 어떻게 갈아입히나요? 답변. 건강한 아기라면 자라면서 움직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아기 옷을 갈아입히기가 더욱 힘들어지겠지요. 이럴 때에는 갈아입히기 쉬운 옷을 입혀보세요. 예를 들어 지퍼나 벨크로 테이프, 일명 찍찍이로 된 것은 단추보다 옷을 여미고 풀기가 쉬울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다면 테이블이나 침대에 아이를 두고 안전하게 옷을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맞춰 테이블의 모양이나 높이를 조정하여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 9. 지체장애인 부모는 아기의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주나요? 답변. 만일 팔이 한쪽만 있거나 팔 또는 손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아기가 생후 1개월 즈음부터 아기 스스로 기저귀 가는 데에 협조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기저귀를 아기의 엉덩이 밑에 두면서 아기 엉덩이를 들거나 2-3번 두드려주세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아기는 머지않아 엄마 아빠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스스로 자기 엉덩이를 들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저귀를 엉덩이 밑으로 넣기가 수월해지겠지요. 질문 10. 시각장애인 부모는 아기의 엉덩이를 어떻게 닦아주나요? 답변. 시각장애인 부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기 엉덩이를 깨끗이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과로 1. 아기를 한 손으로 안전하게 잡고 깨끗한 물이 담긴 양동이나 통에 넣어 다른 한 손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씻어냅니다. 반과로 2. 목욕시킬 때 아기를 앉히거나 눕히기 전에 아기가 물속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대야나 통 안에 천을 깔아줍니다. 반과로 3.
테이블 가장자리 위에 한 손으로 아기를 안전하게 잡고 깨끗한 물을 아기 엉덩이에 끼얹습니다. 질문 11. 지체장애인 부모는 아기를 어떻게 안아주나요? 답변. 처음에는 아기의 체중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작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다면 곧 아기의 무게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등에 엎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앉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울 것입니다. 또한 아기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잘 맞았던 방법이 한 달 만에 소용없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방과후 1.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아기를 팔로 안기가 어려우므로 등에 엎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방과후 2. 팔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쿠션 포대기를 사용하면 아기의 체중을 분산시켜 팔과 어깨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를 앞으로도 뒤로도 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와 비슷한 아기띠도 많이 시판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보세요. 방과후 3.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양손으로 휠체어를 밀어야 하는 경우에는 아기를 팔로 안거나 무릎 위에 앉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슬링을 목에 걸어 아이를 안으면 안전하게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링을 끈으로 허리에 묶어 고정시키면 아기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가 성장하여 무릎에 앉힐 때에는 아기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세요. 그림과 같은 쿠션을 허리에 감으면 아기를 안전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4.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포대기로 아기를 안으면 자유롭게 수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2. 몸을 빨리 움직이기 어려운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따라다니나요? 답변. 어린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만큼 많이 넘어지거나 다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움직이는 자동차나 뜨거운 불 앞으로 뛰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일 때에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아기의 손목에 끈을 달아 아기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도록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끈을 손으로 잡을 수 없다면 엄마나 아빠의 허리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13. 시각장애인 부모는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답변. 아기가 성장하여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기의 발목이나 팔목에 소리가 나는 물체, 즉 씨앗 주머니나 작은 종 등을 매달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의 움직임에 따라 울리는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더불어 아기가 다치지 않고 움직이며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도록 정리해야겠지요. 또한 아기 혼자서는 안전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도록 방 입구와 계단은 물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에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 14. 아이들은 부모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모의 장애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과 반응은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돌 이전인 영아기, 만 1세에서 5세의 초기 아동기, 만 5세에서 12세의 취약 정년기, 10대 청소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 1. 돌 이전인 영아기.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장애를 전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옆에 있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기에 주 양육자의 체력은 한계에 달하며 아기가 보내는 여러 반응이 배가 고픈 것인지 기저귀가 젖은 것인지 그저 졸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채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세요.
엄마나 아빠가 조금 느리게 반응한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젖병을 데우거나 아기를 옮기는 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아기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청각장애인 엄마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기를 낳고 처음에는 아기가 우는지 안 우는지 보느라 밤새 뜬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중략. 나중에는 아기가 우는 대신 잠자는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이처럼 아기들은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 미묘한 방법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반과로 2. 만 1세에서 5세의 초기 아동기. 돌 즈음 서로에게 익숙해진 부모와 아이는 아이가 기어 올라가고 걷기 시작하면서 안정과 통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 주머니 속에 여분의 장난감을 넣어두었다가 관심 돌리기. 동그라미 2. 아이를 들어올릴 수 없다면 방 하나를 안전문 등으로 안전하게 꾸미기. 동그라미 3. 아이가 떼를 쓸 때에는 엄마가 잠시 그 공간에서 나오기. 동그라미 4. 아이에게 안전띠를 달아 위험한 곳에서 끌어당길 수 있게 하기. 동그라미 5. 부모나 선생님의 언어적 명령에 반응하도록 가르치기. 만 1세에서 5세 아이들이 부모의 장애를 인식하는 방식은 얼굴 모양이나 키와 같이 개인의 평범한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이 시기에 아이의 친구가 너희 엄마나 아빠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엄마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서서 제게 걸어오더니 제 무릎까지 기어 올라온 후에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줄 알았지 뭐예요. 이 사례는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독립심이 더욱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의 장애에 미묘하게 적응해갑니다. 반과로 3. 만 5세에서 12세의 취학 정년기. 유치원 무렵의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어른들을 비교하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친구들의 호기심과 놀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게 뭐? So what? 이라고 대꾸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때 부모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아이들이 장애 인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직접 아이 교실에 방문해 자신의 장애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숙제를 내주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숙제 때문에 아이와 전쟁을 벌이느니 숙제를 도와줄 학원이나 방문 선생님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과로 4. 10대 청소년기. 10대의 반항은 독립, 정체성 찾기라는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10대 아이들은 자신과 부모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부모의 약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부모를 탓하며 화를 냅니다. 한 장애인 엄마는 10대 딸이 엄마의 휠체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라고 투정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가 나중에 다른 건강한 친구가 내 딸이 내가 뚱뚱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대 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시기의 아이들은 후에 충동과 책임감을 조화시키고 균형 잡힌 독립심을 갖추기 위한 미숙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이사, 이혼, 건강 악화 등과 같이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현재 부모의 장애가 악화되는 중이라면 아이는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10대 아이들을 종잡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직은 부모에게 조금 더 기대고 싶은 마음과 되도록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상반된 바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혼란스럽고 때로는 도저히 자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시기는 빠르거나 느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나름의 과업을 수행하고 지나간답니다. 질문 15.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한 생명의 탄생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부부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합니다. 어떤 부부는 더욱 친밀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부부는 기존의 갈등이 확대되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곤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지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갈등의 소재는 가정 재정이나 성관계입니다. 이러한 긴장은 때때로 불만족스러웠던 부부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이 시기야말로 자신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장애인 여성은 그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크게 싸웠지만 그러면서 열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부부는 어떤 형태로든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부 모두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미 나머지 한 사람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돕고 있었다면 여기에 육아라는 새로운 부담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예전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더 자주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도움을 청해야 하는 대상이 장애인 부부의 임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부모님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주위에 지원 가능한 인력을 10분 활용해 부부 앞에 닥친 지나친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답니다. 질문 16.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양가 부모님, 친척,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좋은 관계 속에서 양육에 대한 크고 작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공감과 위로를 통해 육아의 불안과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충고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되 부부가 서로 상의해 자신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겠지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없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 갑자기 병원에 데려가는 것,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 가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부모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등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진전시키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 17. 아이를 키우면서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아이가 생기면 장애인 부모가 동네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주로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해 왔다면 아이가 생긴 후에는 아이 친구의 부모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매체 등에서 장애인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떠올리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러한 반응은 때때로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의 비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이 아이를 키우는 일상적인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애인 부모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장애인 부모가 아이 키우는 것을 일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을 믿고 지켜보아주며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8.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답변. 장애인 부모도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 중 융통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실제로 아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부모의 경우에는 직장 선택의 폭이 훨씬 좁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테지요. 그러나 자신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상황에 떠밀려 포기하기 전에 다양한 절충안을 먼저 찾아보세요. 때로는 육아를 위해 다니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나면 경력 단절로 인해 나중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마음속으로 아이를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업무가 덜 흥미롭거나 급여가 적더라도 출퇴근이 유연한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일과 육아를 놓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모든 것을 갖는다 등과 같은 허울 대신 다소 불안전하더라도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 탐구. 자녀 양육에 대한 유형별 상담. 고민 1.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입니다. 임신 중독 증세로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수술로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답변.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 원인과 정도에 따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 장애인 당사자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건강 탓은 아닌가 하고 자책하기 쉬운데 이러한 자책감을 갖지 않도록 부모의 장애 여부와 아이의 건강 사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고민 2.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입니다.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정말 불편합니다. 또한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할 경우 어린 자녀가 허둥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될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답변. 다른 진료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료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원활한 진료와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동행이나 병원 내 수어통역사의 전문 배치가 매우 중요하지요. 거주 지역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어통역사와 함께 병원에 가거나 여의치 않다면 평소 의사 전달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해 진료를 받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고민 3.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양육하고 있고 둘째를 원하는 남편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둘째 출산을 절대 반대하며 어린 자녀 앞에서 막말도 서슴지 않아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고 저도 큰 상처가 됩니다. 답변. 가족계획은 전적으로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아무리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부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욕구 및 의지가 있고 기댈 수 있는 지지 기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가족계획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충돌이 생긴다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갈등 상황을 벗어나 자녀가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 4. 시각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을 뿐더러 보이지 않으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아이도 나처럼 장애를 갖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자꾸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답변. 아이를 기르면서 갖게 되는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경험합니다. 장애를 가진 엄마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엄마들도 혹여 내 자녀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때로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과 자녀 양육을 돕는 주위의 지지자들에 대해 믿음을 가져보세요.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면서 활력과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활기찬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신체의 아름다움과 출산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의 그리고 장애인 여성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선택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기로에 섰을 때 여성 장애인 자신과 부부의 건강, 행복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